아버지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그 돈 아버지가 늙은 몸으로 평생 모은 전부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가 믿어준다면 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좋다. 믿겠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집을 잃고 쓸쓸히 월세방을 전전하는 노부부의 한숨뿐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길 위에서 마음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지혜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혜의 나눔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붙잡지 말라.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르침입니다. 우린 평생 자식은 부모의 전부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먹여야 하고, 내가 늙어도 자식은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를 모르는 자식에게는 정을 쏟지 말라.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며 부모를 해치는 일이다. 이 말 참 냉정하게 들리죠? 하지만 어쩌면 그 냉정함 속에 우리 삶을 지키는 진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늙어서는 조용히 손주 웃음소리 들으며 지내길 바랐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한마디, 사업만 잘 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노부부는 집을 담보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했고, 노부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오겠지. 그렇게 몇 해를 기다리다 결국 병이 들었죠.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내 손으로 길렀지만 내 마음까진 닮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죠?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이 부모를 희생시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현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도리를 지켜야 한다. 자식이라도 도리를 잃으면 버려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올바른 길이다. 정약용에게 효란, 부모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서로 도리를 지키는 균형의 관계였습니다. 효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도 그 사랑을 도리로써 되갚는 것. 그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건 효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오늘 지혜담에서 나눌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피보다 진한 건 도리와 본성입니다. 정약용은 그 본성을 꿰뚫는 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본성은 작은 일에서 드러나고 작은 일의 선택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남겼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함께 견디는가 아니면 도망치는가. 둘째, 이익이 오갈 때 그는 나를 이용하는가 함께 나누는가. 셋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붙잡아야 할 인연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의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든 만약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고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린다면 그건 정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 그가 내 자식이라도 멀리해야 한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도리를 잃으면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미덕이 아니라 무지일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를 잃은 관계를 끊을 용기.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교육이다. 오늘 지혜담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이 결단의 지혜를 따라가 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말한 본성을 꿰뚫는 눈, 즉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삶 속의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버리고 다시 세우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눈을 길렀죠.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평소엔 참 착했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모른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순간을 말했습니다. 어려움, 이익,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평탄할 땐 누구나 친절합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웃으며 인사하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의 때에 떠나는 이는 정이 없고 함께하는 이는 의가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멀리 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혹은 조용히 밥 한 끼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는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땐 자주 찾아오던 자식이 병들고 돈 떨어지면 연락이 끊긴다면 그건 이미 도리를 잃은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강조한 효는 부모의 재산을 받는 효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효였습니다. 둘째, 이익이 오고 갈 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가장 큰 시험이 바로 돈이라 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와는 멀리하라. 그는 결국 은혜를 원망으로 갚을 것이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익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와 욕심이 생기죠. 한 자식은 효도하는 척하며 상속을 이야기하고
다른 자식은 형제끼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는 편안함 대신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마음을 시험하는 불이다. 그 불에 탐심이 타오르면 효는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돈을 이유로 효를 팔고 이익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순간 그 집안의 복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셋째,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수많은 관리들과 제자들을 지켜보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권세를 쥔 자가 교만해진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썩은 것이다. 자식이 사회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했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변하죠. 아버지는 세상 몰라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 한마디 속에 그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그런 자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배은의 첫걸음이다. 겸손하지 않은 자식은 결국 은혜를 잊고 도리를 잃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 이익 앞에서의 선택, 그리고 권력을 가졌을 때의 태도.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자식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었나요? 아니면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나요? 부모가 아플 땐 전화 한 통 없던 자식이 상속 이야기엔 누구보다 빠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의 화근이다. 그를 가까이 두면 집안이 기울고 마음이 병든다. 이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가의 기준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이기심이라면 언젠가 그 칼끝은 결국 부모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도리를 저버린 자식은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다. 그를 가까이 두면 결국 부모의 마음이 죽는다.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원망으로 바뀐다. 여러분, 정약용이 강조한 건 버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였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을 무작정 품는 건 자식에게도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식에게 책임을 가르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 단호함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마지막 교육입니다. 부모가 먼저 도리를 지키면 그 도리가 자식에게도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무조건 감싸면 그 자식은 도리를 배우지 못한 채 평생 세상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여기에 닿습니다. 사람을 품되 본성을 보라. 그 본성을 읽는 눈을 가진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본성을 기준으로 건강한 관계와 착취적 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단호함으로 그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약용의 말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라. 도리를 잃은 사람과는 멀리하라. 그에게 인간관계의 중심은 정이 아니라 도리였습니다. 정은 따뜻하지만 도리는 바로 섭니다. 정은 흔들리지만 도리는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와 착취적 관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3가지 기준을 남겼습니다. 첫째, 도리를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도리를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도리를 붙잡는 자는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하다. 도리를 지킨다는 건 옳은 일을 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플 때 곁을 지키는 자식, 가족이 어려울 때 욕심을 내지 않는 형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를 잃은 사람은 오늘 나를 속이고 내일 세상을 속인다. 둘째, 은혜를 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해를 품은 독사와 같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 도움을 되갚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부모의 희생도, 친구의 배려도 그럴 만한 일이라 생각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이 한마디가 어색해질 정도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면 등을 돌립니다.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가까이 두지 말라. 그는 결국 너를 해칠 것이다. 이 말은 인간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자식. 그는 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책임도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큰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꼭 효도할게요. 곧 연락드릴게요. 다음엔 같이 밥 먹어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어겨질 때, 그건 이미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약속을 잇는 사람은 마음을 잇는 사람이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인품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3가지 도리, 은혜, 약속.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새 기둥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무너짐이 부모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착취적 관계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도리를 잃은 사랑은 짐이 된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의 수명을 갖는다. 그의 말처럼 부모의 희생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어질 때 그 사랑은 자식에게 감사가 아닌 권리로 남습니다. 즉, 부모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한다.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부모에게 단호함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단호함은 냉정이 아니다. 사랑의 모양을 지키는 또 다른 이름이다. 부모의 단호함은 자식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계속 빚을 지며 돈을 요구한다면 이번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그 단호함이 자식에게 인생의 무게를 깨닫게 합니다. 딸이 부모의 정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요.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경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단호히 대하면 그 자식은 비로소 세상을 배운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허락하면 그 자식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호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품격이며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요? 작은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붙잡아야 할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진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할 사람입니다. 그땐 단호히 거리를 두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생의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도리를 지켜주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단호히 선을 긋는 용기,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결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계의 지혜를 넘어 공자와 마키아벨리,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시선에서 사람의 본성과 거리두기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안에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관계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의 뜻을 따르는 데 있지 않다. 부모의 뜻이 그른 줄 알면서도 따르는 자는 효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효도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오해하지만 공자의 효는 바른 관계를 지키는 도리였습니다. 즉, 부모도 옳은 길을 지켜야 하고 자식도 그 옳음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직장이든 도리가 무너지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공자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라 하여도 그릇된 정에 매이면 자식을 해친다. 자식이라 하여도 그릇된 효를 행하면 부모를 해친다. 이 말은 냉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진짜 사랑의 온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온도와 거리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없으면 차갑고 거리가 없으면 타버립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자식의 자립을 막고 너무 멀면 자식의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거리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사랑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너무 잘 맞아서 매일 연락하고 모든 걸 함께하고 싶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거리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이 거리 감각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시선을 빌려볼까요? 그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의해 더 오래 통제된다. 그러나 두려움이 존경으로 바뀔 때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권력의 논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관계의 심리학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경계심이고 존경은 도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경계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단호함, 공자가 말한 도리, 마키아벨리가 말한 경계심,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계의 거리, 즉 사랑의 경계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 전문가 머리 보웬메레이 바워는 가족 체계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밀착되면 개인은 성장하지 못한다.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죠. 부모가 자식을 단호히 대하면 그 자식은 세상을 배운다. 심리학의 언어로 바꾸면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킬 때 비로소 진짜 유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진 않나요? 그 말 안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버리면 나쁜 부모가 될까봐, 외면하면 나쁜 자식이 될까봐, 혼자 남을까봐.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릇된 정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다.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죄책감이 되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해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자식을 망치면 그건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에도 냉정이 필요합니다. 그 냉정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이성의 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있다. 가까이함이 해가 되면 멀리함이 약이 된다. 그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거리와 온도를 다시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도리를 지켜라. 가족을 위하되 자신을 잃지 마라. 관계를 이어가되 거리를 지켜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비밀 공식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말입니다. 아버지, 가족인데 왜 그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지키는 게 가족이란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정약용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잃으면 망가지고, 거리를 지키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거리를 둘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최후의 지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버리겠어?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본능처럼 자식을 향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더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 그리고 관계의 균형에 대한 통찰입니다. 본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순간.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보려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때는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남을 챙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인지,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둘째, 이익이 오고 갈 때.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본심이 드러나죠. 돈 거래를 할 때의 태도, 작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도리가 드러납니다. 셋째, 권력을 가졌을 때. 작은 권한이라도 쥐면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 도리를 모르는 자식.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태도로 받기만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식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죠. 도리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도리를 모른다는 건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평생 누군가를 이용하며 삽니다. 부모의 사랑도 남의 호의도 그저 쓸 수 있는 것 주로 여깁니다. 부모의 희생이 굴레가 될 때 정약용은 이런 현실을 보며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그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요. 부모의 희생이 도리와 분별을 잃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가 됩니다. 정약용은 그 굴레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레를 끊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둘 다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기준은 피가 아니라 도리.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피보다 진한 것은 도리라고 했습니다. 혈연보다 무서운 건 도리를 어긴 관계입니다. 도리를 어긴 자식은 남보다 더 깊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도리를 잃으면 거리를 두어라. 부모의 단호함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정약용은 단호함을 사랑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부모의 꾸지람은 매보다 낫고 부모의 단호함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깊다. 그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식을 진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바로 서고 자식도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걸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때로는 놓아주는 데서 완성된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이치를 벗어나면 도리도 잃는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 날카롭게 꽂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버리겠어. 하지만 정약용은 이 말들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함정을 꿰뚫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상대를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도리를 잃을 때 정약용은 애절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되 도리를 잃으면 해가 되고 미워하되 도리를 지키면 덕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만 남고 도리가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그 마음이 결국 부모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집을 잃은 노부부의 이야기. 한 노부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은행 빚이 쌓이고 카드 독촉이 밀려들자 아들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 결과는요? 아들은 다시 실패했고 노부부는 평생 모은 집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도리의 부재가 숨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자식은 이미 자식이 아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른 자는 피가 이어져도 남이다. 부모의 결단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형태. 정약용은 부모의 단호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인연은 단호함을 잃지 않는다. 즉, 자식을 버린다는 건 미움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자식을 끊어내는 순간 부모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진짜 부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이 결국 자식의 마지막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효, 정약용의 사라. 공자는 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효의 근본이다. 정약용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 자식은 이미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짓누르고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심리학의 해석 착취적 효심의 함정.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착취적 효심 셈비어틱 guilt라고 부릅니다. 즉, 죄책감으로 부모를 조종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엄마, 나 힘든데 나 몰라요? 이런 말들은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의존과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탐욕의 정이라 불렀습니다. 정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랑. 그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칩니다. 놓는다는 건 끊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건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지킬 것이다. 이 선언은 냉정이 아니라 성숙한 분리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이 깊은 게 아니고 멀리 있어야 깨닫는 사랑도 있다. 때로는 멀리해야 보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다시 일어나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만 그 자식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의 존엄을 지켜라.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부모의 인격적 존엄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도리의 파괴요, 천리텐리의 어김이다. 즉, 부모의 존엄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세상 질서의 근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켜야 자식도 그 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마음의 결단, 그리고 용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한 가지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고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이치를 거스르면 죄가 되고 이치 안에 있으면 덕이 된다. 즉, 당신이 자식을 놓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덕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잔인한 결단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단호한 마음과 조용한 용기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를 세우는 것,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조용한 새벽입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정약용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아버지로서의 고백, 그는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잊을까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까 두렵다. 그에게 사랑은 늘 가르침과 한 몸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사랑은 방임이고 도리가 없는 정은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끝까지 품은 채 때로는 자식을 꾸짖고 때로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겠지요. 이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내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된다. 관계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성숙이다. 우리가 자식을 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 없이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 줄 알아야 세상을 안다.
그가 말한 홀로 선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은 부모가 손을 놓아줄 때만 시작됩니다. 부모의 책임, 그리고 해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도리를 깨닫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는 부모가 더 이상 책임질 이유도,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의 인생이고, 부모는 자신의 노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품격입니다. 도리를 세운다는 건 결국 자신을 살리는 일. 정약용의 철학은 언제나 도다오로 귀결됩니다. 그 도는 세상을 바로잡는 법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리를 지킨 자는 고독하나 그 고독 속에 평안이 있다. 오늘 자식을 놓는다는 결심을 한 당신은 그 고독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으면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건 세상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당신만의 길입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전하는 한마디. 혹시 지금 자식을 끊기로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품어온 사랑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식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살려주신 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당신의 결단은 완성된 사랑이 됩니다. 마무리 부모도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도를 살아야 한다. 이제 자식의 인생을 놓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사랑은 끊는 데서 완성된다. 그 끊음 속에 진짜 연결이 숨어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제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